혹시 냉장고에 있던 햄 어머님이 드셨어요? 민우가 밥을 너무 안 먹길래 좀 구워서 먹였어. 나랑 네 아버지도 같이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제 대답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짧은 한숨, 그 뒤를 잇는 차가운 침묵.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왜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였니? 민우 먹으라고 사다 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저랑 민우 아빠가 먹는 거예요. 애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건 선물 받은 거라 아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몰랐네. 미안하다. 냉장고에 있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드시면 어떡해요. 남의 집 냉장고잖아요. 최소한 드시기 전에 물어는 보셨어야죠. 그게 예의죠.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려서 참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연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지금 계시는 그곳에 커다란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68살 김정숙입니다. 55에 은퇴한 남편과 함께 가평으로 내려가 귀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면 자식들과 더 자주 보고 지낼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어 자식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네 손주 둘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는데 남은 건 손목 통증과 관절염뿐이네요. 고맙다는 말을 바라서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깟 햄 하나 구워 먹었다고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싸봤자 햄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 간 4박 5일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손주 둘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아껴둔 햄을 먹었다며 전화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손톱만큼의 공경도 느껴지지 않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다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 아들 부부는 자기들 이득엔 빠삭하면서 부모의 희생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합리적이란 이름으로 예의도 정도 다 지워버렸더군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제 몸 부서져가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깟 몇십만 원짜리 햄보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요. 저에겐 자식이 둘이 있는데 바로 큰딸 은정이와 작은 아들 성호였어요. 딸은 멀리 살아서 두 아이를 스스로 키웠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도 늘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죠. 그렇다고 저희 모녀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딸아이와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 쥐어주고 가족이 함께 도란도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10살, 8살이라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고생한 딸을 보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 성호는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낳은 후 저희 부부가 그 집 근처로 이사한 게 지금 생각하면 화근이었죠. 너희 아버지가 요즘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 혈압이니 당뇨니 시골에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야겠어. 그 말을 꺼내자 아들의 목소리에 잠깐 멈칫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올라오신다고요? 그럼 집은 어떡하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 끝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울에 살던 시절 집을 두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 노후 준비한다고 마련해둔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주택 하나. 귀촌할 때는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시골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를 줬던 아파트는 나중에 아들 부부가 결혼하면서 들어와 살게 됐죠. 그랬으니 제 말이 아들 귀엔 불안하게 들렸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시 자기네 아파트로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 계산이 머릿속을 스친 거겠죠. 시골집 정리하면 네 아빠랑 조그만 아파트 얻어서 갈 거야. 나이 먹고 집 크면 뭐하니? 청소만 힘들지.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금세 안도한 듯 목소리가 풀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게 편하죠. 같은 동네로 오시면 좋겠네요. 민우도 계속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다시 웃음을 되찾은 아들 얼굴엔 이상하게도 따뜻함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근처에 사는 건 좋지만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죠. 그 웃음이 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귀촌한 지 10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동네로 돌아오니 반가운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장도 그대로 있었고 정류장에 자리 잡은 마트도 그대로였어요. 아들네 집과도 가까워서 자주 얼굴 보며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남편도 여기저기 아프고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조금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더군요. 모든 일의 시작은 그때 아직 돌도 안 된 손주 민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집 좀 가려는데 괜찮아?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래. 이사도 했겠다. 오랜만에 민우 얼굴 한번 봐야지. 너희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네, 그때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쯤 괜찮으세요? 다시 도시로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집답게 우유 냄새와 포근한 살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희가 방문한다고 집을 후다닥 치운 모양이지만 곳곳에는 숨기지 못한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세탁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더군요. 싱크대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가 참 고생이 많구나.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짠했어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더니 손주를 품에 안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는데 잔머리가 다 풀려서 얼굴에 붙어 있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의 팔에 안긴 손주 민우는 칭얼대며 울었고 며느리는 애를 토닥이다가 제 얼굴을 보고 겨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집이 좀 정리가 안 됐죠. 그 아이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웃음도 힘이 없었어요. 아이고, 민우 엄마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밥 먹을 틈도 없는걸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잠이라도 한숨 자. 아니면 잠깐 요 앞에 공원이라도 바람 쐬러 다녀오던지. 민우는 내가 봐줄게. 그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눈치를 보더군요. 서로 얼굴을 힐끗 바라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았죠. 며느리는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재촉했습니다. 얼른 바람 좀 쐬고 오자. 요즘 민우한테만 붙어 있느라고 정신 없었잖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잠깐 다녀올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그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럴 때라도 젊은 사람들 숨 좀 쉬게 해줘야지.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줄은요. 2시간쯤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얼굴이 아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며느리의 얼굴빛이 한결 나아졌고 행동에도 여유가 생겨 있더군요. 여전히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다운 표정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도 놓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라도 좀 쉬어야지. 그날 이후로 주말이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도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집사람이랑 같이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그래, 잠깐이라면 괜찮지. 얼마나 나갔다 올 건데? 한 4시간 정도 쇼핑센터에 다녀오려고 해요. 영화도 한 편 보고요. 그렇게 저는 토요일마다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1~2시간씩 봐주는 정도였는데 갈수록 점점 시간이 늘어갔어요. 손주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 먹이고 재우다 보면 금세 하루가 갔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아들 부부가 잠시라도 주말을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때야말로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번 아들네 집을 나설 때면 며느리 얼굴에 어딘가 굳은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맡겨서 미안한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잦은 출입이 부담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반가운 눈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은근한 불편함이 느껴질수록 저도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2번 부탁하면 1번만 가고 가더라도 오래 있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민우가 돌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회사 다니면 손주 육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려나? 그럼 그때는 도와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저런 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에서 민우 좀 픽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차에서 내리면 우리 집에서 잠깐 데리고 있을게. 네, 데리고 계시면 제가 일 끝나고 바로 갈게요. 따로 간식은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식의 부탁이 점점 늘어났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지만 금방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같이 연락이 오다시피 했죠. 처음엔 일이 바쁘니 도와줘야지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꼭 회사 일이 아니어도 아이를 맡기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사람 중 한 명이 진급을 해서요.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만 빠지기에는 눈치가 보이네요.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도록 할게요. 민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연락은 계속 이어졌죠. 오늘은 제가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요. 친했던 동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번 주에 사내 운동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 이것도 다 사회생활이거든요. 죄송한데 일찍 들어가기 힘들어서 이번 주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들도 몇 번 들으니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번 주까지만이 매주 반복됐거든요. 어느샌가 제 하루의 절반이 손주 돌보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잠깐씩만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때 몰랐어요. 물론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처음엔 육아를 돕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주 보는 게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 있더군요. 아들 부부는 거의 매일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는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걸까? 이제는 제법 뛰어다니고 말기도 조금씩 알아듣는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다 보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특히나 손목 관절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많이 아팠지만 손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그때 한창 엄마랑 떨어지는 걸 싫어해서 아들 부부가 늦는 날에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울었거든요. 그 울음이 또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기절하듯 지쳐 잠들 때까지 악을 쓰며 울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진땀을 뺐습니다. 당신 어깨랑 손목은 괜찮은 거야? 애 좀 내려놔. 내려놨더니 더 울잖아. 엄마 찾느라 난리야. 그래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매번 안고 있으면 당신 진짜 몸 상해. 성우한테는 아직 연락 없나? 민우 엄마는 언제 온대? 둘 다 일 있다네. 오늘도 늦을 거래. 그런 대화가 거의 매일같이 오갔어요. 저도 남편도 원해서 매일 손주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목과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가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죠. 그래도 요즘 들어 얼굴 밝아진 아들 부부를 보면 그래도 잠깐씩 보람을 느꼈어요. 아마 그런 보람 때문에 힘들어도 더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젊고 힘있던 우리 딸도 그 나이에 애 키우며 눈물로 버텼어요. 며느리도 민우를 혼자 돌볼 때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60이 훌쩍 넘은 제가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건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는 일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더군요. 결국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결국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민우는 정말 급할 때만 맡기고 여유 있을 땐 너희가 직접 보는 게 좋겠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점점 돌봄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가자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적적하게 혼자 계시는 것보단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기가 탁 막혔습니다. 보고 싶을 때 찾아가서 안아주는 거랑 매일 시간을 정해 돌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본인들도 빤히 아이 돌보면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아들 내외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좋아하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저 역시 그런 자식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 손주 민우가 두 돌이 되던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복잡했어요.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더 가득 묻어있는 목소리였죠. 엄마,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집 사정은 뻔히 아는데 둘째가 태어났다고 맞벌이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역시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달 뒤 며느리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 후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죠. 둘째를 낳고도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아들도 한 달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곧 복직을 앞두고 있었죠. 며느리 역시 둘째 손주 연우가 돌이 되자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요. 연우가 그래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 사돈댁은 지방에 멀리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부가 다시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매일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아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와 남편의 새로운 일과표가 되었습니다. 첫째 민호는 아침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4시쯤 돌아왔고, 둘째 연우는 아직 어려서 집에서 제가 종일 돌봐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미안한 마음에 매달 50만 원씩 건넸지만 그건 노동의 대가라기보다 작은 용돈에 불과했죠. 게다가 그 돈도 대부분 손주들 식비와 간식비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의 아이들이니까 가까이 사니까. 저는 그렇게 또 육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웃을 일도 많이 있었고 매일 쑥쑥 자라는 손주들 덕에 하루가 꽉 채워졌죠. 아이들이 웃으면 저도 따라 웃게 되고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그래도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와는 가까워지질 않았거든요.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에 빤히 다 보였어요. 하루 종일 자기 집에서 시어미가 살림을 만지는 게 불편했겠죠. 문을 열자마자 거실과 주방을 곁눈질로 훑는 게 며느리의 습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살필 때마다 괜시리 마음이 떨렸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눈에 걸리면 참지 않고 바로 티를 냈습니다. 어머니, 거실이 좀 어수선하네요. 민호한테 뭐 쥐어주셨어요? 민우가 아까 화장지를 다 뽑아놨지 뭐냐.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직 청소기를 못 돌렸더니 좀 남아있네. 그러면 꼭 그 뒤에 짧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그저 작은 소리였는데도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럴 때면 저는 괜히 손이 바빠졌어요. 장난감 몇 개를 더 주워 담거나 이미 접은 빨래를 한 번 더 접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먼저 들어오는 날은 그래도 좀 나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집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며느리 표정이 단번에 굳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넘으면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부랴부랴 장난감 치우고 부엌 정리하고 화장실 쓰는 것까지 조심했죠. 그래도 항상 완벽하진 못했어요. 어머니, 아기 젖병은 전용 세제로 씻어서 따로 말리셔야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마 같이 씻으셨어요? 아니야, 말한 대로 전용 세제로 씻었는데 말리는 것만 다른 그릇이랑 같이 둔 거야. 제가 헷갈려서요. 다음에는 구분해서 말려주세요. 연우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예민할 때잖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살림을 제대로 좀 하세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최대한 다 맞춰주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똑똑하잖아요. 육아도 하나부터 10까지 기준이 세세하더라고요. 특히나 주방은 며느리의 성역이었습니다. 젓가락 하나, 수세미 하나도 혹시나 잘못 만졌을까봐 늘 조심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 부엌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항상 손끝이 망설여졌습니다. 그 집이 내 집도 남의 집도 아닌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의 성격도 몰랐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차려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죠.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조금 만들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덜어줬으니 며느리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표정은 단박에 어두워졌어요. 제가 당황해서 뭐 잘못된 게 있냐고 묻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별일은 아니고요. 어머니, 반찬에 마늘 넣으셨어요? 집안에 마늘 냄새가 진동해서요. 연우가 냄새에 예민해서 이유식에 다른 냄새가 배면 잘 안 먹거든요. 그 말투가 공손하긴 했지만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도와준다고 한 일도 매번 지적을 당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괜히 서러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가 준비해둔 이유식 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밥도 될 수 있으면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먹었죠. 처음엔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운한 감정보다 피로가 더 커져버린 탓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저 퇴근한 아들이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다 데리고 멀리 가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가까운 바다라도 다녀와. 하루 이틀쯤이면 좋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민호 엄마가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요. 둘째도 낳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스트레스 좀 풀고 싶대요. 가까운 동남아 같은 데로 가서요.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야 그렇다 쳐도 둘째까지 데리고 비행기를 타겠다는 게 걱정스러웠죠. 아이고, 연우까지 데리고 가면 괜찮을까? 비행기로 3시간은 타야 하는 거 아니야. 한 5시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좀 힘들지 않겠어? 애들이 좀 더 크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래도 너희가 갈 수 있다면 가면 되는 거겠지만. 신혼여행 이후로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으니까요. 민호 엄마가 요즘 많이 지쳐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계획에 저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아들 부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3일 뒤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 휴가 때 저희끼리만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다녀와. 나도 그렇고 너희 아버지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싫어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우랑 연우도 두고 저희 부부끼리요. 아들이 말한 저희끼리라는 말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괜찮냐고 묻는 그 말은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손주 둘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의미였습니다. 민우랑 연우 며칠만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애들도 그게 편할 것 같고요. 아이들도 못 데리고 가는데 꼭 거기로 휴가를 가야 하는 거야. 좀 이해해 주세요. 집사람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번 휴가 보내고 나면 많이 리프레시 될 것 같아요. 물론 며느리가 고생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저와 남편이 편하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 애들은 오로지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니까. 고생했으면 한 번쯤은 저런 휴가 시간도 필요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갔다 오는 건데? 이번에 저랑 민우 엄마 둘 다 휴가를 길게 냈거든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4박 5일이에요. 결국 5밤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보다 남편 얼굴이 먼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읽은 아들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죠. 이번만요. 이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갈 거예요. 연우가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비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들뜬 아들 부부의 기대를 차마 꺾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며느리는 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불안이 깔렸습니다. 손주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봐줘야 할까?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그 불안은 그날부터 조금씩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손목은 더 뻣뻣해졌어요.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무르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당신도 병원 좀 다니지 그래. 그러다 큰일 나겠어. 2명의 손주들을 돌본 뒤로 제 손목은 부쩍 약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업고 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손가락 마디가 저려서 숟가락도 놓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차고 생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거지나 방 청소 같은 일은 남편이 많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젖병 소독하고 이유식을 만드는 건 제 몫이었어요. 아이들 일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모의 수고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밖이었습니다. 연우가 지금 한창 애착이 강해질 시기라던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도 괜찮나 몰라. 괜찮아. 여행 가서 밤마다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커. 아들 부부의 대화는 오직 자기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맡을 시부모의 몸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결국 그들은 들뜬 얼굴로 공항으로 떠났고 저희 부부는 그 시간 동안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손주들 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집으로 옮길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들러 비어있는 집을 정리하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밤은 두 아이 모두에게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새벽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어요. 연우는 밤새 울었고 민우는 잠결에 울다가 제 품으로 파고들곤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5밤을 내내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저는 손목을 넘어 어깨와 목까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손주 봐주는 일은 정말 그만하자. 이게 뭐야? 아주 골병 들겠어.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이번 휴가도 못 본다고 그냥 이야기할 걸 그랬나 봐요. 5날 밤낮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이건 더 이상 도와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끝없이 달아 없어지고 있었죠.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손주들 점심을 먹이려는데 그날따라 민우가 아무것도 먹지 않더군요. 평소 좋아하던 계란도 싫다, 김도 싫다, 짜증만 부렸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면서도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다시 뱉어버렸어요. 저는 진이 쭉 빠졌습니다. 아이가 밥을 못 먹으니 저와 남편도 밥을 계속 못 먹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냉장고를 뒤지더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더군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햄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얇게 점인 것도 있었고 통으로 감싼 것도 있었어요. 포장지엔 전부 영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비싸 보였습니다. 아이고, 햄은 너무 짜서 아직 애가 못 먹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민우도 이제 슬슬 어른이랑 똑같이 먹던데 뭘 그래. 전에 며느리가 짜장면도 한 젓가락 줬잖아. 잘 먹더라고. 몸에 나쁘다고 안 먹는 것보단
뭐라도 먹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가? 혹시 이것도 민우 주려고 사둔 거려나?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담긴 햄을 다시 살펴봤어요. 색감이 곱고 윤기가 자르르한 게 흔히 마트에서 보던 햄이 아니었어요. 마치 고기를 동그랗게 감싸 포장한 것처럼 단단했고 표면에는 금빛 리본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걸 햄이라고 해야 하나, 고기라고 해야 하나 싶은 모양이었죠. 뭐 별일이야 있겠나. 그냥 좋은 햄이겠지.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적당한 크기의 햄을 하나 꺼내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칼끝이 들어가자마자 묘한 향이 퍼졌어요. 고기 냄새와 함께 독특한 훈연 향이 섞여 있더라고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결도 부드럽고 탄탄했습니다. 다행히 짠 냄새는 거의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햄을 적당히 잘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번지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먹는 걸 꺼리던 민우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민우야, 이거 맛있게 구워졌네. 한번 먹어볼까? 작게 잘라서 입에 쏙 넣어주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감칠맛이 좋아서 그런지 연신 입을 벌리며 더 달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말했어요. 거봐,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게요. 당신 말이 맞네요. 저희는 민우에게 밥을 먹이고 남은 햄을 더 구워서 저희도 맛을 봤습니다. 서로 한 입씩 먹자마자 둘 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건 그냥 햄이 아니라 고기에 가깝더군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럽게 사르르 녹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맛있네. 이러니까 민우가 좋아하지. 저희는 그렇게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웠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저는 거실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남편은 집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어요. 깔끔해진 거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네. 오늘 밤엔 집에서 잠 좀 푹 자야겠다. 그날은 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햄 냄새가 아직도 부엌에 은근히 남아 있었고 창밖으론 햇살이 기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이 무심코 구워 먹은 그 햄이 며칠 뒤 우리 가족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왔니? 잘 다녀왔고? 말도 마세요. 오랜만에 가니까 여행도 힘들더라고요. 별다른 일은 없으셨죠?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은 살짝 그을린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햇볕에 탄 피부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저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즐겁게 다녀온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부부는 거실 한가운데 가방을 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향이 묻은 옷까지 포장도 안 뜯은 쇼핑백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기념품이라도 사왔나 싶어 무심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제 눈길을 본 아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랑 아버지 것도 뭐 하나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사오긴 또 뭘 사와? 됐다, 됐어.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외국 갔다고 기념품을 사와요. 다 집만 되죠. 그 한마디가 마음을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기념품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길 바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하지만 저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란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아들 부부는 제가 지쳐있는 모습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주하게 쇼핑한 물건들을 챙기고 아들은 카메라 사진을 다시 열어보며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나눴죠. 비행기 안에서 민우랑 연우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보긴 처음이라. 자기 일들로 바빠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제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손목이 부서져라 애를 안고 재우던 시간이 그들에겐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나 봐요. 거실에 흩어진 여행 가방, 구겨진 옷, 쇼핑백 냄새가 섞여 묘하게 낯선 공기가 감돌았죠. 저는 그 공간에 서 있으면서도 어쩐지 다시 손님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시간은 그들에겐 아무 일도 아닌 듯 흘러갔어요. 그걸 보니 서운함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젠 끝이다. 정말 끝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이튿날 저는 정형외과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 5일간의 피로가 제대로 쌓였는지 손목이 뻑뻑해서 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의사는 약도 먹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젠 진짜 내 몸부터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혹시 냉장고에 있던 햄 어머님이 드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바로 남편이 내밀었던 그 상자가 떠올랐어요. 그거? 민우가 밥을 너무 안 먹길래 좀 구워서 먹였어. 나랑 네 아버지도 같이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제 대답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짧은 한숨, 그 뒤를 잇는 차가운 침묵.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왜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였니? 민우 먹으라고 사다 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저랑 민우 아빠가 먹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큰 소리에 귀가 다 멍멍했어요. 그래? 아이고, 애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건 선물 받은 거라 아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얼른 말을 낮췄습니다. 아이고, 몰랐네. 미안하다. 하지만 제 사과에도 며느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오히려 목소리가 점점 더 뾰족해졌죠. 왜 그걸 말도 없이 드셨어요? 아니,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지. 냉장고에 있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드시면 어떡해요? 남의 집 냉장고잖아요. 최소한 드시기 전에 물어는 보셨어야죠. 그게 예의죠. 남의 집 냉장고, 그 한마디에 피가 확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몇 날 며칠 집에서 애 봐주면서 머물고 있는 시부모가 매번 냉장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했단 말인가? 시부모가 아니라 손님이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바로 대꾸했다간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러냐?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얼마나 하는데 그래? 저는 힘겹게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래봤자 햄인데 비싸봤자 몇만 원 하겠지 싶었죠. 그거 20만 원도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햄이 20만 원이라고? 세상에, 그게 뭐가 그렇게 비싸니? 그냥 햄이 아니라 수제햄이에요. 만드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해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0만 원이나 하는 햄이라서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걸까? 며칠을 잠 한숨 못 자고 손목이 퉁퉁 부은 시어미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 따져야 했던 걸까? 눈앞이 조금씩 침침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마음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저의 의미가 이미 오래전에 달라져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 20만 원, 내가 주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돈을 주셔도 어차피 한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도대체 뭘 어쩌고 싶었던 걸까요? 이미 먹은 걸 뱉어낼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건 그냥 화풀이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목소리에도 서서히 열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먹은 걸 어떻게 해? 그 대단한 햄 다시 사서 보내주랴? 이름이라도 알려줘봐라. 목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끝도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며느리 역시 당장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사요? 직접 사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그 햄 먹어서 참 미안하다. 내가 아주 너한테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지금 당장 민우 아빠한테 통장으로 20만 원 보내마. 그런데 아이 둘을 5일씩이나 맡겨놓고 그 보답이 결국 이거냐? 그제야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듯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죠. 그게 아니라요. 저도 속상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 돈은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상해버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40만 원 보낼게. 너 말대로 그 귀한 햄을 다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래, 그럼 보상은 제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다급하게 무슨 말을 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뚝 전화를 끊어버렸죠.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끝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곧장 아들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렸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40만 원을 받은 아들은 당황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깟 고깃값 2배로 줘버리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절대 아들 내외와 엮이지 않겠다고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속은 천불이 났습니다. 아이들 보느라 손목이 나가도록 일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전화까지 받으니 억울하고 분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잔뜩 구겨진 제 얼굴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봤나? 오늘 저녁에 걔네들 불러서 내가 단단히 한마디 해야겠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하신 거예요. 그건 민우 엄마가 선물로 받은 건데 저희도 나중에 좋은 일 있을 때 꺼내 먹으려고 아껴둔 거거든요. 반찬으로 먹는 햄이 아니라 요리용으로 먹는 거라서요. 그래? 그래서 그깟 햄이 이 애미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내가 그 햄 좀 먹었다고 그렇게 타박을 들어야 해?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 보면서 집에 며칠씩 있는데 집에 있는 거 좀 먹을 수도 있지. 그렇게 아까운 거면 먹지 말라고 미리 말이라도 하던가. 상자 안에 있던 거라 그걸 찾아서 드실 줄은. 아들이 중얼거리며 변명을 하려는 순간 남편이 식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가 너희 휴가간 동안 손주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런데 그깟 햄 먹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리고 그 햄 내가 꺼내서 구워 먹으라고 준 거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깟 햄 때문에 더는 아무 말 붙이지도 마. 너희 엄마가 돈도 보냈잖아. 그걸로 햄을 다시 사 먹든 고기를 사 먹든 너희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앞으로 민우랑 연우 다시는 우리한테 맡기지 마.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 아버지 좀 말려보세요. 내가 바보 천치였지.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구하면 앙분을 하고 짐승은 구하면 은혜를 안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딱 그 꼴이네. 내가 뭐하러 내 아까운 몸 다 버려가며 그 짓을 했을까? 아들이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받기만 하던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집에서 적적하시니까 용돈벌이도 되시고 어머님께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부탁드린 건데. 용돈벌이? 제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그깟 50만 원 받아서 애들 간식 사고 반찬 좀 하면 뭐가 남겠니? 내가 돈 벌려고 손주 봐준 줄 알아? 제가 흥분하자 아들이 황급히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집사람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워. 내가 어깨가 굳고 손목이 다 나가도 손주를 봐준 건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럼 적어도 고마운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엄마가 안 봐주셨으면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그 햄 정말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민우 엄마도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그랬어요. 엄마도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서로 부대끼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좀 이해를 해야지. 아직도 그놈의 속상했다는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깟 햄 한 조각이 뭐라고? 자기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감정이 먼저인 자식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돈을 바란 적도 대단한 대접을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마음 한톨이면 충분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걸 바라는 제 자신이 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구차한 변명을 듣던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가 우리한테 받은 것들보다는 그놈의 햄 쪼가리가 더 중요한 모양이네. 받은 거요?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사는 그 집 그게 너희 거냐? 서류에 적힌 이름 나랑 너희 엄마 이름 아니냐?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고 아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설마 저희 가족을 우리 집에서 내쫓겠다고요? 남편은 묵묵히 아들을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집 새로운 세입자 드릴 거다. 올해 안으로 짐 뺄 생각해라.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졌고 아들은 허둥지둥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가족인데 누가 자식들을 살던 집에서 내쫓아요. 가족이면 뭐하냐? 너네는 불만 가질 자격도 없는 것들이야. 그동안 지켜보면서 너희 엄마도 그렇고 나도 많이 참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한테 준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동안 애 봐준 거 다 합치면 평생 은혜로도 모자랄 거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며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것들이 정말로 그깟 20만 원짜리 햄보다 못한 줄 아니? 잘 생각해봐. 집은 내일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들어올 사람들 보러 다닐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식탁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한참 저희 부부를 설득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 얼굴엔 오래된 피로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부모의 몫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더군요. 도와준다는 마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도요. 다음날 남편은 정말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몇 주 후 집을 보러 온다는 전화가 오자 아들 부부가 혼비백산에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은 이제 안 봐주셔도 돼요. 집은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 옆에서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지 않은 지 고작 몇 주인데 그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눈밑은 퀭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죠. 그제야 조금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게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똑똑히 알아도 공경이란 건 부모가 곁에 있을 때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말로 하는 건 의미 없지. 결국 지금도 그놈의 집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는 이미 다음 세입자랑 계약했다. 이사 들어오는 날은 석 달 뒤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제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게 비워졌어요. 지금 아들네 가족은 가까운 동네에 있는 빌라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안부 문자가 오지만 저는 아직 답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들과 통화를 하지만 저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손주들을 보지 않으니 손목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제 몸이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평온함, 이 고요함이 너무 소중해서요. 자식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엔 아직 제 속이 너무 식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마음이 풀리면 그땐 웃으며 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조용한 일상이 제게는 오랜만에 쉼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부질없는 기대도 의미 없는 분노도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계시나요?
그럼 댓글로 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아들네 부부를 안 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마주할 그날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